삼성은 다르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끊임없는 미국의 압박 속에 삼성이 새로운 투자처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미국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온갖 명목의 투자금과 분담금을 받고 단물을 쏙 빼먹으려 했던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기막힌 발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룸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 향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20명 남짓한 정책팀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 본사로 투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55조 원이나 되는 프로젝트를 그냥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이 무산되면 제가 지난 3년간 공들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철수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책이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니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상황이잖아요. H1B 비자 수수료를 갑자기 100배나 올리고 무리한 요구사항들을 들이밀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와서는 삼성이 떠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어요. 국장이 보여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한국 평택 클러스터에 추가로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했던 조건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세제 혜택은 10년간 보장되고 인력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준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정책 변동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70년간 이어진 동맹관계를 방패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예상과 달리 당당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해버린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텍사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만 해도 이건 제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 담당자는 바로 저였거든요. 다들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달까요?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공장의 성과를 지켜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삼성 없이는 텍사스 공장 자체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 거대한 부지와 설비들이 그냥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지난달 받은 삼성 측 제안서를 꺼냈어요. 두껍게 인쇄된 문서였는데 읽을 때마다 감탄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한국팀이 제시한 기술 로드맵은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10년 후까지 내다본 장기적 비전이 담겨 있었죠. 반도체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별로 최적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지난 3년간 텍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모두 한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은 단순히 공장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에 불과했어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공정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와야 했던 거죠. 이제 그걸 장면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상부를 설득해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지난 몇 달간 강경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정반대 주장을 펼쳐야 했으니까요. 특히 부국장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텍사스 공장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3D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미래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공허해 보였어요.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기술과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거든요.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한국을 압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저는 대충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일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상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부국장이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였는데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살벌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부국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더 얹자는 거였어요. 텍사스주 정부와 협력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력은 국내에서 조달하자는 방안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었거든요. 부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미 텍사스 주지사와 통화해서 2억 5천만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 계획 같았지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어요. 다들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중국 견제 카드를 써보자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WTO 제소 위협을 하자고 했어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모두 압박과 회유에만 집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부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텍사스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의견을 말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 이 자리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박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국장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떠나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책 변동성 때문이라는 거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협력적이었는데 갑자기 H1B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잖느냐고 했어요. 부국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국가 정책 결정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3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게 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데 이들은 단순히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공장 설계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미국 측 설계팀이 제시한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한국팀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때 한국팀은 밤새워서 대안을 마련해줬어요. 돈을 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거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무 아니냐는 거였어요. 계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국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추가 보조금 카드부터 써보자는 거였어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요. 한국팀과 직접 대화해보자는 거였죠. 부국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뭘 확인하겠느냐는 거였어요. 이건 정치적 협상이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삼성을 돌려세울 수 없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결정을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보여주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까 실제 상황을 통해 증명해보자는 거였죠. 마침 다음 주에 텍사스 공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텍사스 현지 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주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했죠. 특히 한국 팀과의 화상회의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지 팀장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사실 요즘 한국 팀 없이는 진짜 힘들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워싱턴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직접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텍사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소음이 들려야 할 생산 라인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현지 팀장 마이클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어제 밤부터 3번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서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팀이 밤새 매달렸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멈춰 있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장비들이 그냥 고철 덩어리처럼 서 있는 거였거든요. 빨간 경고등들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톰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어요. 문제는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온도와 압력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뉴얼대로는 다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팀에 연락해봤냐고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끼리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엔지니어를 자세히 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친구였는데 자신감은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MIT에서 갓 졸업한 엘리트였거든요. 데이빗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거였어요. 매뉴얼에 모든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뉴얼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실제 공정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둘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과 현실의 괴리, 젊은 자신감과 경험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제 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본 후에 보고해야 할지 말이에요.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난 몇 달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한국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현장의 증거라는 걸 말이에요. 워싱턴에서는 한국 의존도를 줄이자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오후가 되어서야 한국팀과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평택에서 박상현이라는 엔지니어가 접속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박상현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어요. 온도 센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력 밸브의 반응 시간은 어떤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봤거든요. 톰이 하나씩 답변하는 동안 박상현은 화면 너머에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매뉴얼상의 설정값과 실제 환경 조건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해결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특정 파라미터를 3도 정도 조정하고 압력을 0.1바 낮춰보라는 거였어요. 정말 간단한 조정이었지만 그걸 찾아내기까지는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데이빗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박상현의 다음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였죠. 며칠 후 데이빗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MIT에서 갓 졸업한 그 자신만만했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상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화상회의를 연결해주니 데이빗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론에서는 배우지 못한 실무적인 디테일들이었어요. 왜 그 순간에 온도를 0.3도 올렸는지, 압력 조정의 타이밍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하나하나 캐묻더군요. 박상현이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었는데 데이빗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박상현이 보여준 오래된 노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는 그 노트 말이죠. 데이빗이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런 노트 작성법도 가르쳐 줄 수 있냐고요. 박상현이 웃으면서 자신만의 기록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적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까지 모두 기록한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데이빗이 자신만의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박상현의 방식을 참고해서 만든 거였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문제 상황, 해결 과정, 결과, 그리고 개인적 소감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론과 경험은 정말 다른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현장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빗의 겸손한 자세였어요. 처음에는 한국팀을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다고 인정하면서 지금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술 자료를 원문으로 읽고 싶다는 거였어요. 조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30분 후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정상적인 녹색 불빛들이 켜졌어요. 현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경험의 공백,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장비도 자금도 아니었어요. 축적된 경험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한국팀을 부르자고 제안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국장의 답변은 예상 가능했어요. 우리끼리도 된다는 거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노동부와 국토안보부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벽 같았어요. 제가 텍사스 현장 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노동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굳이 한국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결국 하청업체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청이라니 3년간 함께 일해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국토안보부 국장도 거들어줬어요. 한글 매뉴얼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했어요. 정말 편견에 가득 찬 시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말했어요. 표준은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쪽이 우리에게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굳이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고 했어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상황을 만든 원인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청이라면 새벽에 우리 라인을 살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값싼 손이 아니라 축적된 리듬입니다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샀고 그들은 시간을 쌓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지금 상황을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노동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텍사스에서 본 그 상황 말이에요. 매뉴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토안보부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어요. 정말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해봤어요. 파일럿으로 확인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원격은 그들이 깔고 현장은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어요. 완전한 의존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점진적 역량 구축이라는 거였죠.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고집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들어볼 만한 제안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결국 기술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협력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한국 팀 없이는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운 상태라는 거였죠. 그럼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어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경직됐습니다.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노동부는 일자리를 걱정했고, 국토안보부는 보안을 걱정했고, 상무부는 기술 주권을 걱정했어요. 모두 타당한 우려들이었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제 새벽에 현장이 문을 열 차례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원격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노동부 차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저는 답했습니다.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한국 팀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죠. 회의 마지막에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기회는 얻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때였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급작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텍사스 현장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또다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1번과 2번 라인이 동시에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마이클과 통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냉각 시스템 전체에 오류가 발생했고 온도 제어가 완전히 먹통이 된 상태라는 거였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바로 텍사스와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빨간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뒤져가며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어요. 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급조치도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대로 가면 장비 손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정치보다 생산이 먼저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결해주세요. 화면이 전환되자 평택의 밤 현장이 보였어요. 박상현이 흰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손에는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그 공유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박자 싸움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 문제를 단순히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리듬과 타이밍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상현이 한글로 된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비춰주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인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번에 정확히, 정말 간결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장비는 돈으로 사지만 리듬은 시간으로 쌌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엔 함께 깔아봅시다라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지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텍사스 팀에게 원격 권한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상황이 급하다 보니 결국 승인이 떨어졌고 박상현의 지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먼저 전체 시스템을 안전 모드로 전환하고
하나씩 단계별로 점검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엔지니어들도 그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박상현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상현의 진단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1번 라인의 냉각 시스템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빨간 알람이 하나둘씩 꺼져가면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텍사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상현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번 라인은 좀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냉각 시스템뿐만 아니라 압력 제어까지 연동된 문제였거든요. 박상현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아 나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 라인 모두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상현이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 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공유하죠라고 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로그를 전부 저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거든요. 한국팀의 전문성과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던 거죠. 박상현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감탄스러웠거든요. 한국과 텍사스가 12시간의 시차를 넘어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박상현이 첫 번째로 지시한 건 레시피 되돌리기였습니다. 공정 제어 시스템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의 변경 사항을 모두 추적해서 문제가 시작된 지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텍사스의 톰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17분에 온도 설정값이 변경되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박상현이 바로 그거라고 말했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린 결정적 요인이었던 거죠. 레시피를 원상복구하는 작업 자체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박상현이 핵심 값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온도를 0.3도 올리고 압력을 0.05바 낮추고 가스 유량을 2% 줄이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섬세한 작업이었는데 각각의 조정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톰이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그 수치냐고 묻자 박상현이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지난 사례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경광등의 전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의 그래프가 천천히 안정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던 위험 구간들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녹색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1번 라인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텍사스 현장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박상현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번 라인은 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냉각 시스템과 압력 제어, 그리고 가스 공급 시스템이 모두 연동되어 있는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상현이 2번 라인 작업을 시작하면서 더욱 신중해졌어요. 먼저 각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점검했습니다. A 시스템의 변화가 B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이 다시 C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갔거든요. 정말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교과서 같은 접근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상현의 예측 능력이었어요. 특정 값을 조정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실제로 그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였거든요. 20년 넘게 쌓인 경험의 힘이었겠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이번 라인도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경고등이 꺼지고 정상 가동 신호가 켜졌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텍사스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이클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박상현이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임시 안정입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현이 화면에 띄운 체크리스트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오늘 발생한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 과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정리했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기록까지 완벽하게 남긴 거였거든요. 저는 즉시 모든 로그와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화상회의 내용부터 시스템 데이터, 그리고 박상현이 제공한 체크리스트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백업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거든요. 한국팀 없이는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톰이 조용히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복잡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는 거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솔직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거였습니다. 20년 경력인데 한국에서 온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것도 부담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보는 앞에서 모르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새벽 복구 작업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박상현의 접근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메모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톰이 가장 감동받은 건 박상현의 설명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자신도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톰이 한 가지 더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찼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현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배움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거였죠. 톰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게 정말 즐겁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익힐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서도 박상현이 알려준 기법들을 복습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웃으면서 공부하는 남편을 보는 게 새롭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상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부국장이 주재하는 정책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새벽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회의실에는 노동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없었어요. 대신 새벽에 기록한 로그 데이터만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전부였거든요. 문제 발생 시각, 한국팀 개입 시점, 그리고 해결 완료까지의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국장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팀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소 8시간 이상의 생산 중단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만으로는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거든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팀 개입 직후 시스템 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시간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노동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엔지니어들도 배워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자체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유사 문제들의 해결 시간 비교표였거든요. 한국팀이 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정리한 거였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한국팀 협력 시에는 평균 해결 시간이 2시간 이내였지만 자체 해결 시에는 평균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해결 품질의 차이였어요. 한국팀이 관여한 경우 재발률이 5% 이하였지만 자체 해결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재발률을 보였습니다. 국토안보부 국장이 보안 우려를 제기했어요. 원격 접속을 통한 기술 유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한 보안 프로토콜 자료를 제시했어요. 모든 원격 접속은 암호화되고 기록되며 접근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 관료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비용 효율성은 어떠냐는 거였습니다. 한국팀에 의존하는 것과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한국팀 협력 비용을 비교한 분석 결과였거든요. 8시간 생산 중단 시 발생하는 손실이 월 협력 비용의 50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설명을 짧게 유지했습니다. 화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팀 개입 직후 공정이 안정됐다는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부국장이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노동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효과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 국장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당장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의존도가 심화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상무부에서 온 관료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파일럿 계속하죠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대는 아닌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거였어요. 부국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월별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이 결정된 후 3주가 지났을 때 텍사스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전월 대비 25% 향상된 거였거든요. 한국 팀과의 원격 협력이 안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과의 협업에 익숙해지면서 문제 해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고 했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미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덜거렸던 톰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어요. 박상현에게서 배운 체크리스트 방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예고하자 마이클이 반가워했어요. 직접 와서 변화된 분위기를 느껴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정말 활기찼습니다. 라인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의 표정도 자신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톰이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한국 팀과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함께 굴리는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현장 감독도 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3주간 한 번도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주 3회씩 발생하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론에서 한국 의존 논란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요 신문들이 왜 한국에 의존하나 굴욕적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어요.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미국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거든요. 제 이름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로서 말이에요. 한국 의존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정치적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제가 한국 로비에 포섭됐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정말 황당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부국장이 저를 불러들였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상원산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성과가 분명하니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부국장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정치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청문회 출석 요구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식 공문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원 청문회에서 텍사스 프로젝트의 한국 의존 정책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달까?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 회의실에서 속삭이는 것과 공청회에서 당당히 발언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생산성 지표, 문제 해결 시간, 재발률, 비용 효율성까지 모든 수치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엔지니어들의 증언이었어요. 톰을 비롯해서 여러 현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설 의향을 밝혔거든요.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 청문회 당일 아침, 하트 빌딩의 상원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담담했거든요.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위원장인 존슨 의원이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서로 속닥거리며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증인석에 앉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존슨 위원장이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톤으로 물었거든요. 왜 꼭 한국이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검토해보지 않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축적된 리듬은 못 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에 몇 분 만에 라인을 살린 팀이 한국 팀이었다고 강조했거든요. 야당의 강경파 의원인 브라운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기술자들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발언 아니냐는 거였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고 했어요. 한국 팀은 20년 넘게 이런 공정을 다뤄왔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였죠. 축구로 비유하면 아무리 실력 좋은 선수라도 경기 경험이 없으면 실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윌슨 의원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그럼 영원히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한 답이 있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브라운 의원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말로만 성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거였죠. 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생산성 지표, 문제 해결 시간, 재발률 등을 정리한 그래프였거든요. 수치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팀과 협력하기 시작한 후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존슨 위원장이 한국팀에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월 협력비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5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거였죠. 윌슨 의원이 보안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원격 접속을 통한 기술 유출 위험 말이에요. 저는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접속은 암호화되고 기록되며 접근 권한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70년간의 동맹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브라운 의원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로그 전량을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조작된 자료는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새벽 복구 작업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구든 검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의원들의 공격이 한풀 꺾인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와 사실 앞에서는 정치적 수사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며칠간 워싱턴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언론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굴욕적 의존이라고 비판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실용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부국장이 저를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상원 청문회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국장이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예측 가능성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이냐로 바뀐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팀을 구성했습니다. 텍사스 현장 경험이 있는 실무진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핵심 인력의 신속 비자 통로 확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매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는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거든요. 국토안보부와 협의해서 한국 기술진의 한정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한 건 운영 표준의 상호 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식 매뉴얼만 인정했는데 한국식 체크리스트도 공식 절차로 채택하기로 했어요. 박상현의 한 번에 정확히 철학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되었으니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깜짝 규제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H1B 수수료를 갑자기 100배 올린 것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어요. 최소 6개월 전에는 정책 변경을 예고하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성명 초안을 작성하면서 저는 특별한 한 문장을 첫 줄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준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이전까지의 일방적 요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듭하면서 팀원들의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점차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텍사스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파견된 김승 과장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현장에서 보니 이건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더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팀이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면 미국 팀이 현지 적응과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라는 거죠. 국토안보부의 리 국장도 보안 우려가 과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 팀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체크리스트의 보안 점검 항목들이 더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만에 태스크포스 1차 권고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핵심은 파트너십 기반의 장기 협력 체계 구축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삼성을 직접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돌려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했어요. 저는 평택과 서울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화상회의로는 진정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보인 오만한 태도에 대해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평택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준비한 말들을 되뇌었거든요.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체 대화의 방향이 결정될 테니까요. 평택 삼성 캠퍼스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텍사스 공장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설 현장과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들을 보니 왜 그들이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의 본거지였거든요. 평택 사업장 회의실에서 박상현과 몇몇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한글 매뉴얼 불신, 하청 취급, 이 모든 잘못된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상현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에서 큰 변화는 읽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들어는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호의적이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 공장에
한국어와 영어 동등 표준을 채택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미국식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상현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는 원격 마스터와 현장 실행의 상시화였습니다. 응급 상황에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환 파견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방안이냐는 거였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정책이 뒤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였어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세 번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동표준위원회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함께 갱신해 나가자는 거였어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한 지속적 개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예측 가능성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규칙을 고정하겠다는 거였어요. H1B 수수료 같은 깜짝 변경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의미 있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중한 상태였어요. 박상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이미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법안 초안이었어요. 한미기술협력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협력 중단 시에는 최소 1년 전 예고와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3시간 정도 진행된 후 박상현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 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정책도.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을 정책에도 적용해달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본사에서 더 고위급 회의가 있었어요. 부회장급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평택에서의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서울에서의 회의는 더욱 본격적이었습니다. 투자 규모, 기술 이전 범위, 인력 교류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뤘어요. 삼성 측에서도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삼성 측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약속 지키신다면 같이 갑니다라고 했거든요. 조건부였지만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난 후 박상현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상현이 20년 전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당시에도 기술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미묘한 차별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박상현이 꿈을 얘기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기술은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철학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야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한미기술협력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예측 가능성 협약도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무엇보다 삼성이 텍사스 프로젝트 재개를 공식 발표한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그날 밤 텍사스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리벽 너머로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AGV들이 정교한 군무를 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장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박상현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는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몇 달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도왔습니까? 라고 했어요. 안 도와줘도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처음 협력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품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박상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술은 약속이고 약속은 함께 지킬 때 강해집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바람 센 날에도 공장을 세웠고 밤마다 다시 켰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인의 빛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1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까지 순차적으로 점등되면서
전체 공장이 빛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가동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날 밤 워싱턴으로 보낼 권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한국인 엔지니어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 솔직하고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퓨어를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 메이드 위 코리아로 말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권고문이 부국장에게 전달된 후 일주일 만에 정책 변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모든 제품에는 메이드 위 코리아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갑작스러운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 팀과의 협력이 일상화되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톰은 이제 중급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척척 해결하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한국 팀에게서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정말 상호 성장하는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메이드 위 코리아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협력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라는 박상현의 철학이 정말 옳았다는 걸 몸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